네, 안녕하세요. 저는 참여연대에서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유승익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검찰 플러스 사실 검찰 보고서라고 불렀었는데요. 사실 자세히 보시면 검찰 옆에 플러스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 저희가 이 검찰 보고서를 벌써 17번째 냈는데요. 하다 보니까 검찰 말고 공수처가 또 생겼고 또 경찰도 있고 그래서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플러스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 플러스 보고서 올해 판의 북 콘서트를 여는 강연의 주제는 검찰의 칼을 꺾다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고 싶은데요. 뭐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니니까요.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이번 12.3 내란의 책임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이 드세요? 윤석열. 말씀하셔도 됩니다. 윤석열, 또 검찰에 있고, 그래서 저도 그렇고 저희 참여연대도 그렇고 이번 12.3 내란의 직접적, 간접적 책임은 윤석열과 그리고 검찰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 내란은 사실 대한민국이 이제까지 겪어왔던 이 검찰 국가화의 최종 완성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한 20년, 30년 정도 꾸준히 검찰 국가가 진행이 돼 왔던 것이죠. 그리고 대한민국은 여전히 검찰 국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대한민국은 그 자체가 지금 탈검찰화가 필요하다. 사실 이게 원래는 법무부가 탈검찰화 돼야 된다, 이런 용어였는데 이제는 대한민국 자체가 검찰 국가화가 이미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대한민국 자체의 탈검찰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 검찰은 그 권력을 꾸준하게 야금야금 장악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듯이 검찰은 원래 뭐 하는 데예요? 원래는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를 하는 데거든요. 그런데 수사권까지 장악을 했습니다. 물론 잘 아시다시피 수사권 말고 또 영장 청구권도 있고 형 집행권도 있고 굉장히 많은 권한들을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의 뜻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원래는 형사사법에서는 다양한 당사자들이 협업을 해야 되는데 얘들이 지금 자기가 주연 배우이면서 그냥 독백하듯이 그냥 그 무대를 완전히 다 장악을 했습니다. 지금 이 무대처럼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마치 그 사람들의 수발을 드는 것처럼 행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협업 체계를 이루지 못했고 독점했다. 근데 형사사법만 장악을 했냐라고 하면 검찰은 형사사법만 장악을 한 게 아니에요. 여기 쭉 보시듯이 법무부, 요새 법무부가 참 얘기가 많은데요. 법무부를 검찰이 장악했어요. 어떤 분들은 법무부가 검찰에 의해서 식민지화됐다,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법무부를 장악했는데 여기에서 검찰이 멈췄냐 하면 멈추지 않고 국가기관 전체로 확대를 했고 진출을 했습니다. 뭐 방통이라든지 국민권익이라든지 아니면은 인권위 같은 데로 확장이 됐고 이거를 검찰의 비대화라고 불러왔고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더 멈추면 좋았는데 더 갔어요. 그래서 국회까지 진출을 했는데요. 이번 22대 국회에 일단 법조인이 몇 명 있는지 아세요? 판사 출신, 검사 출신, 변호사 출신. 이게 숫자가 참 놀라운데요. 61명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300명 중에 61명이니까 퍼센테이지로 하면 20%고 5명 중에 1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검사 출신이 몇 명일까요? 검사 출신이 놀랍게도 18명 인 거죠. 그러니까 퍼센터지로 얼른 계산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6명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검사인가? 그렇진 않잖아요. 그런데 국회에 이렇게 검찰 출신이 많이 진출하고 영향력을 행사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은 지금의 민주당 또는 국힘 이거를 그냥 상관없이 그냥 많이 있습니다. 사실 민주당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것의 정점이 바로 대통령 권력까지 검사가 장악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저는 아직도 22년 3월 9일 이날을 잊지 못하는데요. 검사 출신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날이죠. 저도 그날 굉장히 우울해가지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면 윤석열 누군가요? 평생에 걸쳐서 그냥 검사만 했고 특히나 특수부 검사를 평생 했고 마지막 대통령 바로 직전에는 뭘 했나요? 검찰총장을 했죠. 그리고 나서 곧바로 대통령으로 직행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내란을 다 겪고 나서 되돌아보니까 그날이 도대체 뭐였을까? 그것의 의미는 뭐였을까? 여러 번 곱씹어 봤는데요. 아, 그렇구나. 검사 출신 독재자를 우리가 그날 선출을 했었던 거구나. 라고 하는 저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가 잘못되었던 걸까요? 일단은 그래서 다시 검찰이 원래 가지고 있고 지금 행사하고 있는 강한 권력인 이 검찰의 수사 이거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 수사는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겠지만 특히 문제가 되는 검찰 수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해서는 안 되는 수사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는 수사가 있고 해야 하는 수사를 묻어버리는 수사가 있습니다. 묻어버리는 수사를 사건 암장이라고 부르고 여기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수사를 아주 세게 하는 것을 공격적 수사라고 불렀습니다. 대표적으로 사건을 암장한 게 최근에 아주 최근이죠. 문제가 되고 있는 디올백 또는 명품백 사건이라든지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게 있고요. 사실 12.3 불법 계엄 수사, 특히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물론 이제 기소장도 이제 나왔고 하긴 하지만 아주 자세히 살펴보면 누구는 기소하고 누구는 사실은 묻었어요. 그거를 지금 우리가 밝혀내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격적 수사의 대표적인 예는 사실은 다 정적들이에요. 누구의 정적? 윤석열과 또는 김건희의 정적들에 대한 수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의 먼지털이 수사, 별건 수사, 압박 수사 이런 것들로 일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뉴스타파에 와서 그러는 건 아닌데요. 윤석열 정권 3년에 검찰 수사를 그 특징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뭘까? 검찰 보고서 전체에서 전형적인 사건을 하나만 꼽자 했을 때 뉴스타파 수사가 꼽히더라고요. 뉴스타파 수사 뭐였나요? 아주 단순하게만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2011년에 윤석열 당시는 검사였어요. 근데 조우영이라고 하는 대출 브로커의 수사를 무마시키는 역할을 일정 부분 했다는 거죠. 이거 뭔가요? 사건 암장인 거죠. 그런데 뉴스타파 수사는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들, 특성들을 보이는데 대표적으로 이거 기억해 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요란하게 했는데 그 죄목은 굉장히 좀 미미합니다. 어떻게 미미하냐면 윤석열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수사였어요. 나의 명예를 네가 훼손했어. 여기가. 이렇게 수사를 한 것인데 이거는 기억해 둘 만한 게 뒤에 이 검찰이 수사를 이거 과연
이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착수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검찰 권력이 사유화됐다는 거죠.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수사를 검찰이 대대적으로 벌였어요. 기억하시겠지만 정치권이 뭐 여러 가지 희대 대선 개입 정치 공작 사건이다 막 이런 식으로 떠들어 댔고 검찰이 곧바로 특별수사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기억으로는 한 열댓 명 됐던 것 같아요. 특수부 검사들로 구성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수사를 특수부 검사 한 10명 정도가 팀을 구성해서 쥐잡듯 잡으려고 했었던 굉장히 공격적인 수사였고, 특히나 헌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언론의 자유를 짓밟은 거죠. 유린한 겁니다. 그래서 헌법에 아주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가치를 훼손한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목했던 이 뉴스타파 수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시행령 통치를 했다는 거고, 그것의 전형이 뉴스타파 수사라는 것입니다. 시행령 통치 혹시 뭔지 아시나요? 원래는 통치를 하려면 또는 한 나라를 운영을 하려면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통치를 해야 돼요. 하고 싶으면. 그런데 윤석열은 국회가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입법부를 무시하고 행정부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온갖 명령들이나 시행규칙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법률을 대신해서 시행령으로 통치를 했다는 거예요. 시행령 통치의 문제점은 국회의 입법권을 철저히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뉴스타파 수사의 경우에 명예훼손죄 수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명예훼손죄 수사를 착수를 하려면 이제 검찰청법 같은 거를 찾아봐야 돼요. 근데 검찰청법에 검사가 명예훼손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냐? 안 하고 있어요. 자기들도 알았어. 그래가지고 시행령으로 넘어갔다가 결국엔 어디까지 넘어갔냐면 그 밑에 있는 시행규칙까지 넘어갔어요. 그래서 시행규칙을 근거로 수사에 착수하고 뭔가를 막 압수수색 같은 거를 했다는 거죠. 여기서도 여기 뉴스타파가 압수수색을 당했던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행령 통치가 윤석열 정부 내내 벌어졌는데 그것이 뜻하는 바는 뭐냐라고 하면은 국민의 의사를 대의하는 국회 그리고 입법권을 철저하게 무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행령 통치는 12.3 내란의 리허설이자 또 전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2.3 내란, 그럼 12.3 내란은 뭐였나? 사실 저도 12.3 내란을 겪고 나서 그날 밤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돼요. 과연 이 사태가 도대체 뭐였지? 나한테는 뭐였고 한국 사회는 뭐였고 우리 한국 역사에는 도대체 뭐였지? 굉장히 히스토리컬한 사태는 맞는데 그것의 의미는 과연 뭐였을까라는 고민을 반복해서 되뇌어서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 답을 윤석열 자신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조금 긴데요. 한번 천천히 읽어볼 필요가 있는 그 담화인 것 같아요. 윤석열이 그 계엄을 벌이고 나서 저 2차 탄핵 할 때 하기 직전에 그날이 12월 10일이었거든요. 저도 그날 국회에 있긴 했는데 요때 발표한 내용이에요. 저도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속으로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제가 성대모사는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근데 그럼 거기서 멈춰야 돼요. 권력자들은. 근데 안 멈춰요. 그리고 비상계엄권을 활용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해가지고 끝까지 압수수색으로 나아간 거예요. 선관위를. 헌법기관인. 그래서 이 뭘 하려고 했을까? 비상계엄권을 검찰권의 일종으로 알았구나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 검찰권이 아니죠. 당연히 비상계엄권이라고 하는 게. 근데 검사 출신 대통령이 검찰권이 막히니까 비상계엄권을 검찰권처럼 이해하고 검찰권을 초월해가지고 검찰권을 활용한 거구나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12.3 내란 이거는 검찰권, 특히나 무소불위 검찰권에 대한 내용 증명이다. 그리고 검찰권의 극단적인 확장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일단은 가운데 검찰이 있죠. 검찰. 그리고 그 검찰이 행정부, 국회를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사법부까지도 아주 강한 영향력을 행사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거는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줘요. 검사가 직접 파견되기도 하고 검찰 출신들이 들어가기도 하고 근데 여기까지는 검찰이 그냥 뚱뚱해질 뿐이에요. 비대화될 뿐이죠. 그런데 검찰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시행령 통치로 상징되는 검찰 자신의 DNA 이것들을 국가와 사회, 우리 시민사회 전반에 그 DNA를 뿌리고 심고 해가지고 그 문화가 자라게 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검찰권의 심화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검찰은 거기에서 멈춘 게 아니라 검찰권 자신을 초월해서 심지어는 불가능한 게 없는 사태에 이르게 하는 내란까지도 이르게 되었고 그래서 검찰권이 극단적으로 확장됐고 그래서 성격 변화를 해서 일종의 초월을 하려고 했던 거다. 그게 검찰권에서는 가장 무섭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며칠에 있었나요? 4월 4일. 다 날짜를 기억하시네요. 저도 이 날은 꼭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4월 4일의 의미가 뭐였을까라고 하는 건데 물론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한 파면도 분명한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한국 현대사에서 윤석열 개인에 대한 파면뿐이었을까?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검찰권이 심화되고 비대화되고 확장되었던 검찰 권력 그 자체에 대한 파면이 아닐까. 그리고 그 의미를 앞으로는 더 살려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까지 그러면 검찰이 굉장히 한국 사회에서 암적인 존재고 통제 불가능한 존재가 되어버렸구나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술을 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수술을 해야 될까? 의견이 지금 분분합니다.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런데 참여연대가 제안드리는 검찰개혁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만 소개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혹시나 관심이 있으시면 이번 윤석열 정부 3년 검찰개혁 플러스 검찰 플러스 보고서에 종합판을 한번 꼭 훑어봐 주십시오. 이번에 매우 뚱뚱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크게 나왔고 그래서 이렇게 비계로 쓰셔도 좋고 그다음에 심심하실 때 한 번씩
떠들러 보시면 굉장히 유용한 내용들을 많이 담았습니다. 특히나 검찰개혁에 관한 방안들도 담았는데요. 첫째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가 필요하다. 특히나 검찰이 무소불위로 휘둘러댔던 수사권,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분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공수처 문제인데요. 사실 내란 사태 때 실망도 많이 하셨을 거고 저 자신도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왜 생겼을까요? 사실 참여연대가 제일 처음 주장해서 공수처가 설립이 됐거든요. 그런데 물론 고위공직자 부패 방지를 위한 목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격이 지금은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공수처가 지금 역량을 너무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그 역량을 북돋아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법무부 탈검찰화 문제인데요. 아까 지금 말씀드렸지만 법무부는 검찰을 통제하고 견제하고 감독하는 기구이지 검사들의 놀이터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법무부 하면은 그 주요 포스트들을 아주 높은 검사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탈검찰화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거기에 더해서 과거의 대통령실, 특히나 민정수석실과 검찰을 연결시켰던 법무부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문제도 연관 과제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네 번째는 새로운 법률이 필요한데요. 지금 형사소송법을 대폭 개정하고 새롭게 수사절차법을 제정해야 됩니다. 조금 낯선 이름인데요. 새롭게 생기는 수사기관, 지금 요새는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중대범죄수사청이죠. 특수본도 있고 특사경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수사기관들을 절차적으로 통제하고 수사를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이 지금 한국 사회에는 필요합니다. 앞으로 제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찰권의 오남용 문제인데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번째 보시면 압수수색영장 사전신문제라고 하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거 추진한다는 이제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압수수색영장일 때 사실 압수수색영장 자판기처럼 나옵니다. 뉴스타파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인데 좀 더 신중하게 수사기관들이 나와서 신문도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판사가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저희 참여연대가 제안드리는 검찰개혁의 방안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